서울의 밤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서 돌아가는 자본의 시계는 냉혹하리만큼 차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새벽 2시, 뉴욕과 런던의 외환 딜링룸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숫자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전멸하는 숫자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교환 비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주식회사의 성적표이자 우리 경제가 대외적인 충격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체력 지표입니다. 최근 우리는 낯선 환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1,100원, 1,300원의 벽이 너무나 쉽게 허물어졌고, 이제는 1,400원이라는 숫자가 일상처럼 거론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킹달러라는 대외적 변수, 즉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낳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호는 조금 다릅니다. 1997년 11월, 우리는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지거나 수입 물가가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화라는 화폐에 담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일시적인 파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마주한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역 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오가며 불안정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묶인 막대한 자금은 유동성 위기라는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은 이 모든 내부적 취약성과 결합할 때 단순한 등락이 아닌 거대한 충격으로 증폭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환율 불안정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조정일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위기의 서막일까요? 오늘 우리는 감정적인 공포나 막연한 낙관론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 그리고 역사의 사례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강력한 중력 앞에서 힘없이 흔들리는 원화,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도 뉴스 속 전문가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 당신의 대출 이자와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평생을 모아온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흔들리는 원화가 가리키는 위기의 이정표를 따라가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과연 어떤 위험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지표는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한 국가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해외에 팔아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수출이 멈추면 국가의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가 장기화되거나 흑자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불안한 풍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변동성, 그리고 대중국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그 견고했던 성공 방정식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은 좁아지고 있는데 에너지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나가는 달러의 양은 언제든 폭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첫 번째 구조적 요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본의 흐름,
즉 돈의 이동입니다. 자본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과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역사적인 한미 금리 역전 또는 그에 준하는 긴장 상태를 수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 시장에 머물 이유가 희석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환전해 미국으로 떠나는 셀 코리아, 셀 코리아가 현실화될 때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금리 차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가진 투자 매력도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마저 위태롭다면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인 쌍둥이 적자, 트윈 데피시트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국가 신용 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해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반가소해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와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사고 파는 비용입니다. 아직 위험 수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수치가 미세하게나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너그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징후들은 요란한 경보음 대신 차가운 데이터의 그래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이 실물 경제를 강타하는 메커니즘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도미노와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격 지점은 바로 수입 물가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사오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고환율은 곧바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전기료, 운송 트럭의 기름값, 빵을 만드는 밀가루 가격까지 모든 것이 오릅니다.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늘어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보다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장바구니 물가 폭등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서민들의 식탁을 덮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면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야 마땅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채를 건드립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금융시장 내의 돈 맥경화, 즉 신용 경색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게 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면 건실한 기업조차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흑자 부도의 공포에 노출됩니다. 특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이 거대 자본이 묶여있는 건설 부동산 분야는
유동성 위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고 그 여파는 금융권의 부실 채권 급증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환율에서 시작된 불씨가 물가와 금리라는 기름을 만나 거대한 경제 위기라는 산불로 번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시선을 밖으로 돌려 과거와 현재의 글로벌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환해야 할 기억은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 위기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당기 외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외환 보유고 관리에 실패하며 국가 부도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는 흑자 도산이 국가 단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갚을 능력, solvency, 이 있어도 당장 융통할 달러 리퀴디티가 마르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당시 환율이 2,000원 턱 밑까지 치솟으며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렸던 그 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감시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돌려 남미와 튀르키예의 사례를 보면 환율 방어에 실패한 국가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과도한 재정 지출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화폐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자 국민들은 월급을 받는 즉시 달러로 바꾸거나 물건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통제 불능의 재앙을 불렀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물가가 오르는데도 금리를 내리는 청개구리 통화 정책을 고집하다 리라화 폭락을 자초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설 때 시장이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과 외환 보유고는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방심이야말로 위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선진국 사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부진, 일명 나쁜 엔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국조차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세계 경제의 풍향계, Canary in the coal mine로 불립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위기 시 현금화하기 좋은 ATM과 같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환율은 한번 방향을 틀어두기 터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도 거대한 물살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 내부로 돌려 고환율이 한국 경제의 뼈대에 남길 구체적인 상처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늘어난다는 공식을 정석처럼 가르쳤습니다. 소위 고환율의 축복이라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수출 부진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 위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물건이 싸져도 전 세계가 지갑을 닫아버린 상황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 단가만 폭등하면서 기업들의 마진율은 처참하게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즉, 매출은 제자리인데 비용만 늘어나는 최악의 수익성 악화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충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잔인할 정도로 불평등하게 작용합니다. 막대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교한 환해지 (hedge)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들은 환차익을 통해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고 현금 흐름이 빡빡한 중소기업들에게 고환율은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입니다. 납품 단계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하청 업체들은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도산과 고용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허리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과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으로 돌아옵니다. 더욱 암울한 시나리오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환율 상승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 통장은 텅 비어가는 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려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고환율 사태는 수출, 내수, 부동산이라는 한국 경제의 3대 축을 동시에 흔들며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 위기의 터널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총재의 집무실에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정책당국은 진퇴양난, 아니 사면초가의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의 정석대로라면 치솟는 환율과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올려야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 자본 유출을 막고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이 일시에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자니 환율이 고삐 풀린 만가지처럼 튀어오르고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시험지를 받아든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대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양자택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과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을 병행하며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마다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의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전략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4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라는 든든한 방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파제 역시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소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정작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할 실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국가 신용이 어떻게 증발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어야지
단순히 환율 그래프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의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엄중하게 들립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의 운전대는 우리 손을 떠나 미국 연준 Fed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언제 끝날지 그들의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는 천수답 경제의 비애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장의 압박 또한 거셉니다. 통화 정책은 긴축을 향하는데 재정 정책이 확장을 외친다면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당국에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식 미봉책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과 일관된 정책 리더십입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정부가 흔들리면 시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냉철한 정책적 줄타기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결국 그 험난한 물살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작은 뗏목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시스템으로 위기를 방어한다면 개인은 무엇으로 이 폭풍우를 버텨야 할까요? 지금과 같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복합 위기 구간에서 가장 시급한 생존 전략의 제1원칙은 바로 현금 흐름의 확보와 철저한 부채 관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마인드셋은 이제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레버리지 대출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렛대였지만 지금처럼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이자 비용은 치솟는 시기에는 레버리지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하여 고정 비용을 줄이는 디레버리징 디레버라깅 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산의 통화 다변화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 예금,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등 원화 자산으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내 자산의 구매력은 앉은 자리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이제는 통화 바구니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기축통화인 달러나 실물화폐인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은 환율 급등기에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이는 환치기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적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경제적 방공호를 짓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올라 원화, 자산의 손실을 상쇄해주는 헤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냉정한 인내심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합니다. 폭락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며 섣불리 바닥을 예단해 매수하거나 반대로 공포에 질려 헐값에 자산을 매도하는 뇌동매매는 금물입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현금을 쥐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살아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부의 재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은
마른 수건을 짜듯 지출을 통제하고 시드머니를 지키며 경제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버티기 자체가 가장 위대한 전략이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흔들리는 원화가 보내오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1,400원이라는 환율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성장의 한계와 새로운 도약 사이에 임계점에 서 있음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신호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추격자 모델, fast follower로 성공했던 우리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근본적인 수정, 아니 재창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고의 파도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강요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위기 웨이지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진부한 격언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입니다. 1997년의 뼈아픈 시련이 우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혼란 또한 우리가 진정한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공포에 잠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닌 뼈를 깎는 개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기업은 가격 경쟁이 아닌 초격차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은 냉철한 금융지능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안일함만이 위기를 부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기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외환 딜링룸 모니터 위에서 환율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멈추지 않고 춤을 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흐르는 자본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해안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은 이 거친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흔들리는 원화, 그 위기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의 서막을 여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살아남는 자의 경제학입니다.